이제 일단은 마지막 액체 합시다. 여기는 진짜 계산 문제 없어.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개념만 알면 되는 부분. 이거 어렵지도 않고요. 자, 이게 액체 내용이 되게 많아서 오늘 액체 얘기는 다 못하게 할 거고요. 거기 16페이지 6번 표면 장력이 크다. 그 바로 위에까지만 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 한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저 액체 얘기 마무리 짓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거기 저 액체 봅시다. 첫 번째 물의 특성. 여기 액체 얘기는 뭐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액체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 물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설명하면서 액체란 일반적으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하는 식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물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둬야 되겠고, 특히 물 분자 간 수소 결합, 물 분자 간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잘 기억해 둬야 돼. 물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물의 특성이 있어요. 요걸 잘 정리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그 전에 화원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물 분자는 극성 분자다 하는 얘기 있죠. 그것도 잠깐 보고 갑시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시험 문제는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화원에서 배웠던 거라서.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 물에 관한 신상은 탈탈 털어서 다 외워야 한다 그랬죠. 물 분자 H2O고요. 자, 이때 물 분자는 수소하고 산소 사이의 공유 결합.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분형이고요. 104.5도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 전기음 성도가 3.5이고 수소는 2.1이라서요. 이 공유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산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기를 띠는 극성 분자다 한다 그랬었죠. 다 기억나시나요? 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 간에는요 수소 결합합니다. 다 수소 결합 조건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수소 결합이 일어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하고서 그 분자 간임 할 때 했었네요. 수소가요 F나 O나 N하고 직접 붙어 있는 있죠. 첫 번째 조건은 수소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요 F나 O나 N과 직접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게 세 번째 조건이 이게 직접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분자가 있습니까? H2O, HF, 그 다음에 NH3, 뭐 이거 말고도 CH3COH 아세트산이죠. C2H5OH 에탄올 같은 거.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결합을 하는 거다 한다 그랬는데, 근데 네 번째 조건이 있다 그랬었죠. 이 수소 결합하는 분자와 수소 결합하는 맞은편 분자는 꼭 얘하고 똑같은 걸 필요는 없다 그랬지. 달라도 된다. 그래서 달라는 의미로 여기다 R을 이렇게 썼고요. 대신에 네 번째 조건, 여기는 다른 원자가 온다 하더라도 F나 O나 N 중에 하나는 꼭 와야만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 결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수소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F나 O나 N 중에 하나가 오게 되는 상황이면 그건 수소 결합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 분자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수소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OO가 있으니까 수소 결합이 되는 거구나. 나 그랬고요. 하나 더. 이 수소 결합은요. 여기 F나 O나 N의 비공유 전자쌍과 F나 O나 N과 직접 붙어 있는 여기 수소가 이게 약한 베이결합하는 거라 그랬지. 알았죠? 그래서 이게 하이탁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랬죠. 여기 비공유 전자쌍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이다.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 사이의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수소 결합 연결고리다. 수소 결합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다. 이해했나요? 신이야?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고. 뭐 어쨌든 간에 물 분자가 당연히 수소결합 합니다. 알았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갖고 관련된 문제 잠깐 봅시다.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수소결합 이렇게 그려야죠. 여기는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고 여기는 무슨 결합이야? 수소결합이죠. 알았지? 요거 두 개와 관련된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 강해요. 얘는 약해요. 수소결합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분자간 힘 중에서는 센 힘인 거예요. 쌍극자 힘, 분산력보다는 센 힘인 거야. 신이야? 그런데 공유결합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알았지? 이거 언제 끊어지게요? 요것도 문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공유결합은 강하니까 잘 안 끊어져요. 얘는 수소결합은 약하니까 잘 끊어지고요. 이거 조금만 가열하면은 그냥 툭 끊어져 버려요, 이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져서 여기 수소결합 인력을 이기고 펑 튕겨나가는 이제 물 분자가 생겨요. 알았죠? 그래서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상태 변화하고 관련된 힘이 수소결합인 거죠. 근데 이거 공유결합은 열 가한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물론 아주 극도로 열을 높이면 막 3000도 이상 열을 가해버리고 끊어질 수는 있겠으나 근데 얘가 끊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고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전기분해할 때. 전기분해할 때. 그러면 그때 전기분해하면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죠. 이때 전기분해는 요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H2, O2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기억나냐? 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여기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얘기 적어 놓은 거고요. 잘 알아둬. 이거.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둡시다. 이게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가 있더라고.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자꾸 가르쳐 애들 헷갈려갖고. 잘 봐요. 물 분자 한 개당 4개의 물 분자가 수소결합합니다. 물 분자 한 개당 4개의 물 분자가 수소결합한다. 물 분자 하나당 몇 개의 물 분자가 수소결합한다? 4개. 수소결합하는 물 분자 수는 4개야.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하고 수소가 연결고리야. 근데 물 분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수소 원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4개라는 거야. 그래서 4군데 수소 결합이 일어나면서 4개의 물 분자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간겨? 알았지? 4개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 해서 붙을 수 있는 물 분자 수는 물 분자 하나당 4개라는 거야. 근데 말이야, 이거 주의. 물 분자 한 개당 수소 결합은 몇 개게? 2개다라고 말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것도? 물 분자는 4개 붙었으면 당연히 4개 수소 결합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수소 결합은 얘 거이면서 얘 거야. 그래서 얘 한 개당, 요 물 분자 한 개당 수소 결합이 몇 개냐고 묻는다면 이 중에 반만 얘 거야 라고 답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얼음 덩어리가 있어. 자, 얼음 덩어리가 있을 때 여기 물 분자가, 얼음은 모든 물 분자가 다 수소 결합하고 있어. 이 물 분자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수소 결합은 몇 개 있을까? 수소 결합 수는 몇 개 있을까? 하고 질문 나왔다고. 그럼 몇 개라고 답해야 돼? 400개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알았지? 예. 왜? 요거는 얘한테 포함되어 있는 건 0.5라고 생각해야 돼. 0.5, 0.5, 0.5 그래갖고 2개. 그래서 수소 결합수는 200개라고 답하는 거다. 뗐냐? 알았지? 학교에서 안 배우면 몰라도 돼. 알았죠? 근데 이건 알아둬야 돼. 물 분자 한 개당 4개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요.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물 분자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자, 여기 몇 가지가 있냐면은
6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녹는점 끓는점 높다. 두 번째는 융해열, 기화열 크다. 세 번째는 비열, 열 용량 크다. 네 번째는 응고시 부피 증가 밀도 감소. 다섯 번째는 표면 장력 크다. 여섯 번째는 모세관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요거를 기억해 둬야 돼. 여기 문제가 나오면은 다음 중 물의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난 특성인 것은 아닌 것은 구별하시오 하고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지금부터는 요걸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고, 요거 두 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이 중에서는 요거 세 개가 참 중요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또 여기서 나올 거라고. 알았지? 자, 일단 이거 두 개는요 그냥 훅 지나갈 거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수소결합은 분자간 힘 중에서 센 분자간 힘이니까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 분자들보다 녹는점 끓는점 어떻다? 높다는 얘기야. 그건 예전에 분자간 힘한테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융해열, 기화열이 크다 하는 거는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고 하더냐? 융해열. 액체가 고체되는 건 뭐라고 하더냐? 응고열. 액체가 기체되는 거는 기화열. 기체가 액체되는 거는 액화열. 그건 다 아시죠? 이때 융해할 때 흡수하는 열은 융해열, 응고할 때 방출하는 열은 융해할 때 흡수하는 열은 융해열, 응고할 때 방출하는 열은 응고열이라 그래. 액체가 기체될 때, 기화할 때 흡수하는 열은 기화열, 기체가 액체될 때 방출하는 열은 액화열. 요거는 방출이야. 요거는 흡수고. 근데 그 융해열과 기화열이 크대. 알았지?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융해와 기화는 여기 물 분자 간에 수소결합을 끊어야지만 일어나는 현상이야. 고체가 있을 때, 액체 있을 때 수소결합 끊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 열을 가야 되는데 열을 많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높은 거고 융해열, 기화열도 큰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현상. 여기 문제가 나오면 또 이게 현상이 나올 수 있어. 잠깐만. 이거하고 특성하고 이거 약간 살짝 달라. 이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 알았지?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특성이 따로 있고 이 특성과 관련된 현상이 있어. 문제가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 현상들을 섞어놓고 구별하라. 또 이렇게 나와. 모의고사도 막 태어났어. 이건 무슨 물의 특성 중 뭐와 관련된 현상이냐 하고서. 됐냐? 자, 그래서 현상을 잘 정리 기억하는데 요것도 무턱대고 올라가지 말고 잘 생각해보면 떠오를 거야. 잘 봐. 기화열, 기화, 액체가 기질 때 흡수하는 열이 커서 나타나는 현상. 동물은 땀을 흘려요. 그죠? 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니까 온도가 뚝 떨어진다고. 세원이. 또 하나,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우 추워요. 샤워하고 나면 아우 추워요. 몸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또 하나, 물을 뿌려서 불을 끈다? 이게 기화열과 관련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활성화 에너지 기억나요? 활성화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알았지? 연소라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았지? 근데 물을 뿌려버리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에너지, 열을 뺏어가니까 연소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밑으로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불이 안 일어나는 거야. 뗐는겨? 그래서 물을 뿌려 불을 끈다. 기화열과 관련된 거다 하는 거고요. 이번에 융해열과 관련된 현상으로는 과수나무 냉해 방지 이글루.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렌지, 귤 이런 거는 이제 겨울에 보통 수확을 하잖아요. 겨울에 허허벌판에서 추운데 얼어버리면 그거 죽는 거야. 알았지? 그럼 죽어서 나중에 썩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겨울에 그 과일을 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허허벌판에다가 난로를 피울 수는 없는 거잖아. 물을 뿌린대죠. 그러면은 여기 과일에 물이 뚝 떨어지면서 여기 물이 얼면서
얘가 아까 응고할 때를 뿜어낸다 그랬지, 그치? 융해열과 응고열은 크게 같아요. 고체하고 액체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융해열이 크니까 응고열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게 열을 뿜어내는데 열을 상당히 많이 뿜어내고, 그렇다고 뭐 과일이 따뜻해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냉에 얼지는 않는다는 거야. 에스키모가 사냥하러 나갔는데 하룻밤을 갔다가 지내야 된대. 그러면은 이글루를 지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새죠. 이때 이 안에 추운데 춥다고 해서 나무 같은 걸 떼버리면 이거 다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 안에 그걸 좀 뭐 그렇다고 따뜻해지는 않겠지만 조금 냉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을 뿌려버린대, 바닥에다가. 그럼 물이 얼면서 열이 나오겠죠, 그죠? 알았지? 그 열에 의해서 냉기는 조금 가실 수 있겠다. 이해 간 거냐? 이런 것들 정리해서 이거는 전부 다 기화열, 융열과 관련된 거다 하고 구별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비열, 연령량이 크다 하는 거. 비열은 뭐고 연령량이 뭐냐 하는 거 봅시다. 비열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인가부터 배워왔죠. 비열은 물질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다. 다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요 이거 정의는 필요 없어요. 비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누구나 다 조금씩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하는 개김성이 있어요. 물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야. 그 저항성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하기 위해서, 과학은 다 숫자로 쓴다 했지. 수치화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열은 저항성이다 이렇게 따져요. 알았지? 오늘은 비열의 정의보다는 저항성이다. 근데 왜 이렇게 따졌는가? 참고적으로 잠깐만 설명할게.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거 둘 다 1g을 1도 높이는데 그럼 열을 가했어요. 근데 얘는 10조를 가했고요. 얘는 100조를 가했다고 쳐봐요. 알았지? 자, 이거 똑같이 1g 1도 높이는데 이건 10줄인데 이거 왜 100줄씩 가했지? 얘는 말 잘 들어요. 엄마가 일어나 그럼 네 하고 벌떡 일어나. 학교 가는 애야. 그런데 얘는요.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또 가서 얘기해야 돼.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나요. 또 가서 얘기해야 되지.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물 뿌리고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러죠. 새끼는 1도 높이는데 에너지를 많이 가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애를 이렇게 세우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런 애들이 비열이 큰 애야. 저항성이 큰 애야. 이게 온도가 잘 안 변하는 애야. 그래서 1도 높이려고 에너지를 많이 가했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얘는 비열이 작은 애는요. 저항성이 작기 때문에 1도 높이려고 열을 조금만 가도 된다는 거야. 이해갔냐?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 개김성이 크다. 말 잘 안 들어 처먹는다.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이해 갔냐? 오케이. 그렇다더라. 여러분들 저 물리 시간에 관성 배웠죠? 그 관성의 크기 뭐에 비례한지 알아요? 질량요. 관성이 뭔데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시키려는 성질. 자, 그거 말을 바꾸면 그거 개김성이에요. 저항성이에요. 뭐에 대한 저항성이야? 변화. 무슨 변화? 운동 상태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죠. 그죠? 저항성이 큰 놈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겠죠? 알았지? 이때 그 저항성의 원인이 뭐냐? 질량이라는 거예요. 질량. 세상에는 그런 저항성이 되게 많아요. 그걸 수치하는 방법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연령량은 이게 정의인데 저리 가. 뭐 화원 시간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기억해도. 연령량은 비열에다 질량 곱한 거고요. 비열이 저항성인데 방금 얘기했지만 질량도 저항성이에요. 에? 질량은 모든 변화, 운동 상태의 변화, 온도 변화는 모든 변화에 단 저항성의 원인이에요. 모든 저항성의 원인이야. 알았지? 그래서 질량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해. 그러네. 여기다가요 물 10g, 여기다가 물 100g. 근데 똑같이 비열은 4.2 줄 퍼 그램 도시. 가열했어. 누가 먼저 100도씨에 도달해 먼저 끓리? 얘죠. 비열은 똑같은데 왜 얘가 먼저 온도 올라가? 이유는 질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질량이 모든 저항성의 원인이에요. 어떤 변화에 대한 저항성의 원인이든 질량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비열에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저항성까지 포함시켜 놓은 게 연력량이라는 거야. 알았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걸 많이 쓰죠. 왜 그래? 세상에 물질이 1g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니? 거의 없잖아. 그지? 똑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질량에 따라서 저항성이 다르니까 질량을 고려해야 되거든. 이해간겨? 오케이. 그래서 연력량이라고 하는 저항성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비열, 연력량 같이 나와.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연력량도 당연히 큰 거죠. 알았지? 어쨌든 간에 연력량이 크다 그럼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해간겨? 오케이. 요 문장 정의 외우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왜 수소결합하면은 비열 연력량이 큽니까 하는 이 이유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알았지? 참고적으로 보세요. 저런 거 외운다고 별로 득되는 거 아니고요. 잘 봐요. 우리 기체할 때 배웠던 거예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아, 이거 물리원에서 살짝 배웠더만요. 교과서 보니까 물리원 교과서 나오더만. 나는 얘들 물리2에서만 배운 줄 알았더니 물리원에서 나오더만 이게. 물리원에도 이상기체 있더만. 얼마 전에 물리원 책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연력학이 있길래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거였거든. 거기 보니까 단열 팽창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대. 요즘에 그런 거 배우는구나. 책이 바뀌었는데 나도 못 봤어요 그거는. 자, 거기 나왔던 건데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누구하고만 비례하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이. 기억나시나요? 잘 봐요. 우린 여태까지 온도 높아지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생각할 거예요. 거꾸로 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커지면 절대 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죠. 맞아? 자, 우리 지금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온도를 높이고 싶어요. 온도 변화, 온도를 높이고 싶어요. 그럼 뭘 키워야 돼요? 운동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운동 에너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죠. 알았지? 잘 봐요. 왜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지, 즉 비열이 큰지 연령이 큰지 얘기할 거야. 내가 지금 얘 온도 높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했는데요. 이때 이 에너지가요, 이 분자로 들어가.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운동 에너지 커지면 온도 높아지는 거야. 알았지? 이때 이 에너지가 얘 운동 에너지를 키우는 데만 사용되면 좋겠는데,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키우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 얘가 분자 운동을 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분자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 하나를 제거해야 돼요. 분자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분자 간의 인력이야. 얘가 얘를 꽉 붙들고 있으면 이거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운동 에너지를 키우게 하려면, 즉 온도를 높이게 하려면, 운동 에너지 키운다는, 크게 한다는 거 온도 높이는 거야. 여기 인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두 군데로 나눠 들어가야 돼요. 이해간겨? 그래서요, 여기 인력을 끊는데 사용된 에너지하고 얘 운동 에너지 키우는데 에너지 두 군데로 나눠 들어가는데, 이때 이놈 새끼가 인력이 대빵 크잖아? 그럼 이거 끊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에너지는 얼마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간겨?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은 강한 힘이니까 그거 끊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온도 에너지가 크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 이해갔냐? 근데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돼. 비열과 연력량, 비열이 커지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원래 이게 입자들 간에 인력이 크면은 항상 비열이 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관여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이 있다라는 것 뿐인 거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인력 크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비열과 연력의 개념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거. 현상. 자, 요거는 특성. 이 특성과 관련된 현상이 있을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상 섞어놓고 물의 특성 무엇과 관련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나온다 그랬지. 자, 이제 비열 연력량이 커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몸 안에 70% 정도가 물이래. 물. 온도가 잘 안 변하는 물. 그러므로 사람은 체온이 잘 변화가 안 일어나. 무슨 얘기야? 아주 추운 데 갖다 놔도 체온이 잘 안 변해. 물론 오래 있으면 낮아지겠지, 그지? 아주 높은 곳에 갖다 놔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 알았지? 게다가 사람 같은 경우는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물학적인 시스템 있잖아요. 항상성 조절 시스템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원래 자체적으로 체온이 잘 안 변하는 물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야. 체온이 잘 안 변한다. 됐지? 그 다음에 일교차, 연교차 크다. 일교차는 밤낮 온도차, 연교차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 사막에는 낮에는 더워 죽는데 밤에는 추워 죽어. 얼어 죽어 거기 사막에서. 밤에는 불 때야 된다 그러잖아. 추워서. 왜 그래? 거기 물이 없고 모래만 있고 모래는 비열이 작아서 낮에는 온도가 대빵 높아지고 밤에는 뚝 떨어지고 해수욕장에 여름에 가본 사람 아시겠지만 한낮에 모래사장은 대빵 뜨거워. 물보다 더 뜨거워. 한낮에 모래사장 걷다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시원해. 근데 밤에 혹시 가본 사람 알겠지만 밤에는 물은 미지근한데 모래는 차가워. 알았지? 비열이 작아서. 그래서 그렇게 비열이 작은 모래만 있는 곳은 일교차, 연교차가 대빵 큰데 물이 있는 곳은 물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이해 간 거야? 그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고. 자, 이런 것들 나오면 요거는 비열 연령량과 관련된 거구나. 알았죠? 그 다음에요. 얘는 중요합니다. 가열시간, 온도변화 그래프. 요거는 문제 진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가열시간, 온도변화 그래프. 잘 봐요. 여기가 시간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가열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온도고요. 이때 요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고체고 여기는 고체가 액체로 여기는 액체가 기체로 여기는 기체가 존재하는 구간. 됐지? 여기는 무슨 점이야? 녹는 점. 여기는 무슨 점이야? 끓는 점. 이때 여기는 무슨 상태 변화 일어나는 데야? 융해. 여기는 무슨 상태 변화 일어나는 데야? 기화. 알았죠? 여기 시험 문제 보통 두 가지. 첫 번째, 융해할 때 흡수하는 열, 융의 열과 기화할 때 흡수하는 열, 기화열은 누가 크게요? 시험 문제. 어떻게 판단하지? 요걸로 판단해. 나 좀 봐, 이거 봐. 요 가열 시간으로 판단해. 왜? 가열 시간과 가한 열량은 비례하니까. 그러네. 열을 가하는 시간이 많다? 열량을 많이 공급했다. 열을 많이 공급했다는 뜻인 거지. 맞아? 그런데 여기 융의 시간과 기화 시간 중에서 기화 시간이 더 길다는 건 기화열이 크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기화열은 융열보다 크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한 구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요거 물어볼 거고요. 하나 더.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때 기억하기. 그래프 기울기 클수록 야, 기울기 크다는 건 온도 변화가 어떻다는 소리야? 크다는 소리죠. 기울기 크다?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온도 변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연령량 비율은 어떻다는 소리야? 반대야. 알았지? 에. 그래서 정리. 기울기 크다, 비열 작다. 비열 연령량은 계김성이야. 기울기 크다, 온도 변화 크다, 온도 변화 잘 일어난다. 그러면은 비열은 작다. 알았지? 네, 그렇게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거 문제 자주 나오는 거고요. 응고시 부피 증가 밀도 감소. 응고는 액체가 고체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 봐라. 요거 세 개는 수소결합하는 놈들은 다 이래. 수소결합하는 애들은. 이거 높아. 이것도 다 커요. 근데요, 세상에서 오직 물만 이래요. 이게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만, 수소결합하는 다른 물질들, 예를 들어 암모니아라든가 HF라든가 이런 애들도 응고시 부피 증가합니까? 아니에요.
수소결합하는 놈 중에서도 오직 물 분자만 이거 해요. 아니 세상에 물 분자만 이래요. 알았지? 왜 그러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분자 한 개당 몇 개의 물 분자가 수소결합할 수 있다? 4개. 이게 세상에 수소결합하는 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분자가 수소결합으로 들러붙을 수 있는 4개의 분자를 갖고 있는 놈은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안 돼요. 왜? 왜냐면 다시 수소결합은 아까 비공유 전자쌍하고 수소가 연결고리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얘는 연결고리가 4개이기 때문에 이 점선이 수소결합의 공식 기호야. 점선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물 분자가 수소결합으로 붙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4개가 붙잖아요. 얘가 사면체 꼭지점상에 놓여요. 사면체 꼭지점상에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가 물 분자야. 그렇죠? 물 분자가 이렇게 4개가 붙었어요. 이때 모든 물 분자가 다 수소결합을 하면 그게 얼음이거든. 알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육각별이 만들어져 이렇게. 알았죠? 이게 누구 구조하고 비슷한 구조냐면 저 다이아몬드 구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육각별이 만들어져요. 자, 4개씩 물 분자가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육각별을 만들면서 빈 공간이 커져가지고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커져서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평균 거리가 커지는 거야. 알았지? 잠깐만요. 여기서 평균 거리를 하면 뭘 뜻하는 거냐면 요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하고 있는 얼음에서 이거 얼음이라고 쳐봐. 요 물 분자 사이 거리는 액체일 때 물 분자의 거리보다 여긴 짧은 거 맞아요. 여기는. 여기 일반적인 액체보다는 얼음, 고체일 때는 이게 짧아지는 거 맞는데 문제는 이게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여기는 짧지만 이건 길어지더라. 그래서 평균 거리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평균 거리 그럼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았죠? 정리해봐. 물 분자 한 개당 4개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 그래서 육각별. 그래서 빈 공간 생겨서 부피 커져. 알았지? 이렇게 4개가 붙을 수 있는 건 물뿐이기 때문에 세상에 온 것이 부피 증가 밀도 감소는 물밖에 없다. 알았는겨?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 자꾸 나와서 선생님이 거기다 정리해놨어요. 그냥. 상태에 따른 수소 결합수. 얼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물 분자가 그 얼음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 분자가 다 수소 결합하고 있는겨. 알았죠? 그런데 액체 상태에 물이 되면 0도씨에서 수소 결합이 약 15% 정도가 끊어진대요. 알았지? 온도 높아지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고 수소 결합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요. 나중에 100도씨가 넘어 그래서 기체가 되면 수증기 되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수증기 쪽으로 갈수록 수소 결합수는 떨어져요.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이거 장난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잘 봐요. 일반적인 물질은 여기 액체야. 액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계속 낮아져요. 다시.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계속 낮아져요. 그러다가 응고는 이제 액체가 고치되는 거죠. 응고가 되는 어느 점에서는요, 부피가 빵 떨어져요. 계속 낮아지다가 빵 떨어져요. 그래갖고 얼음이 되면요, 얼음이 된 다음에 온도를 낮춰도 계속 부피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물질들의 경향성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액체 상태는요, 그 액체 분자 사이 거리가 되게 이제 가까워 짧은데 과장해서 이만큼 있다고 해볼게. 온도가 낮아지면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이게 응고가 되면 푹 줄어들어 이렇게. 근데 이게 고체가 됐다 하더라도 요 분자 사이 거리는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 분자 사이 거리는 조금씩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물질들이 나타내는 경향성이야. 액체 상태에서 부피가 거리가 조금씩 짧아지다가 이게 응고가 되면서 푹 떨어졌다가 고체가 돼서 다시 쭉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H2가 되게 특이해요. 처음에는 액체 상태에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계속 낮아지다가 이건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4도에서부터 이상한 일을 벌려요. 부피가 커져. 일반적인 물질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다가 응고가 일어나 0도에서 다른 애들은 다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0도에서. 알았죠? 그래서 다 얼음이 되면은요, 고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요. 그래서 어디가 희한한 거게 4도에서 또 0도씨 구간에 부피 변화가 되게 특이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온도에 따른 부피 그래프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제일 낮을 때가 4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뿅 수직 상승할 때가 0도시고요. 이쪽은 얼음이고요. 이쪽은 물이랍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이거 상태 변화 이름 뭔가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액체가 얼음, 고체되는 거죠. 액체가 여기가요. 물이에요. 여기는요. 얼음이고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응고되시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용해되시는 거예요. 땡겨?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이 그래프를 주고서 밀도 어떻게 되니? 하고 자꾸 물어요. 밀도 어떻게 되니? 하고서 자,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질량은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니까 이거 주고서 밀도가 어떻게 되냐 물으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여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작아졌으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다? 밀도는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피가 빵 커질 때 네, 여기 이렇게 변해요. 거꾸로 그리면. 그래서 여기가 몇 도냐면 4도, 여기는 0도 이런 식으로.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 이게 지금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밀도는 커지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 밀도는 작아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는가요? 잘 봐. 일반적인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는 기체가 부피가 제일 크죠. 고체가 제일 작아요. 특히 온도가 이제 고체가 된 다음에도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계속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H2O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증기 기체가 부피가 제일 큰 건 맞는데 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서 역전현상 벌어졌어요. 고체가 부피가 더 커요. 액체가 오히려 부피가 작아요. 물만 이래요. 세상에 물만. 게다가 외워. 이거 리미트가 있어요. 여기는 고체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계속 부피 작아지는데 이거는요. 4도씨 물이 최소예요. 4도씨 물의 밀도가 최소예요. 리미트가 있어요. 아, 4도씨 물의 부피가 최소예요. 밀도가 아니라 4도씨 물의 부피가 최소야. 알았지? 네, 기억하는 거. 이거 기억만 해두면 되겠고요. 근데요. 자, 이제 밀도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여기다 다시 그렸어요. 이거야. 잘 봐요. 일반적인 물질은 밀도가 그러면 누가 제일 큽니까? 고체가 제일 크고 기체가 제일 작아요. 알았지? 특히 온도가 낮아질수록 고체 상태에서도 밀도는 계속 커지는 거야. 근데 H2O는 당연히 기체가 제일 작은 건 일반적인 물질과 똑같아요. 밀도가 제일 작은 거는 똑같은데 여기 역전현상 벌어졌고요. 그래서 액체가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요. 자신의 액체에다가 자신의 고체를 넣었을 때 자신의 액체에 자신의 고체를 넣었을 때 고체가 뜰 수 있는 경우는 오직 H2O 뿐인 거예요.
우리 보통 얼음이 물에 뜨는 거니까 아 세상에 자신의 액체에 자신의 고체를 넣으면 다 뜨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 벤젠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고 칩시다. 벤젠 액체에다가 벤젠 고체를 넣으면은요 벤젠 고체는 가라앉아요. 자신의 액체에 자신의 고체를 넣으면 가라앉아요. 오직 얘만 뜨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아까 4도씨 부피가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는 4도씨 물이 제일 커요. 기억해야 돼. 4도씨 물의 밀도가 1g/ml라고 하는 거야. 물의 밀도 1인 거 아시죠? 그건 4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거 딱딱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고. 이런 문제 있었다. 여기 0도씨 물하고 여기 8도씨 물이 있어요. 0도씨하고 8도씨 물이 밀도가 같았다고 칩시다. 알았지? 0도씨 물하고 8도씨 물이 밀도가 같았어요. 이 두 개를 섞었어요. 그럼 밀도 두 개 같은 거 섞었으면 밀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잘 봐. 0도씨 물하고 8도씨 물 두 개를 섞었으면 밀도는 아니야. 밀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니? 0도씨하고 8도 섞으면 온도가 한 4도 정도로 변하겠죠. 그지? 그러면 밀도가 커지는 거죠. 맞아요?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야. 0도씨 부피를 10, 8도씨 부피를 10 섞어봐. 그러면 이 두 개를 섞은 그 액체는 부피가 20보다 작아지겠죠. 왜? 4도씨가 나올 거니까. 얘가 이게 온도가 4도씨가 되면 부피 작아지고 얘도 4도면 부피 작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4도 되면 이게 10이 아니라 뭐 좀 극단적으로 뭐 9까지 떨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두 개 섞으면 18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어요. 0도씨 물, 8도씨 물을 섞었다. 그러면 그 섞은 혼합용액은 혼합 액체는 부피가 20보다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 알았지? 네. 이런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근데 왜 그럴까요? 뭐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상하다 그랬죠? 그지? 이건 이해 가요. 여기는 육각별을 만드니까 그치? 빈 공간이 뿌앙 증가하면서 부피 커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할게.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설명할게. 자, 여기는 액체 분자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갖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야. 근데 여기는 액체 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거리가 가까워져 있어. 이게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여기는 얼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어. 육각별 꼭지점선 이렇게 놓여있다고 하자. 알았지? 아, 그런데 여기는 왜 줄어드냐? 아까도 했지만 고체가 되면 고체일 때 그 입자들의 거리가 줄어들어 가지고 육각별이 작아져 있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았어? 이거 왜 커질까요? 자, 왜 커지냐면 여길 잘 봐. 얘들아, 이거 봐라. 여기 0도씨 물이죠. 근데 여기 물이 이상해요. 이게 뭐야? 뭐게? 육각배열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물 분자. 육각배열을 만들어 놓은 물 분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 분자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모든 물 분자들이 육각별 꼭지점선에 놓여 있는 거야. 그지? 여기는 그냥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그냥 배열하고 있는 건데 여기 0도씨 물에는요 육각별의 일부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얼음은 4도씨부터 만들어진다고 해야 정확한 거지. 여기서부터 얼음 공사가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근데 아직 육각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물 분자도 있고 육각별의 일부를 만들고 있는 물 분자도 있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원래 부피가 작아져야 되잖아.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 근데 이 육각별의 일부를 만들면서 부피가 커지는 효과가 같이 있는 거고 여기 0에서 4도로 갈 때는
이 부피 커지는 효과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쑥 올라가는 거다. 이해 갔을까? 참고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어쨌든 간에 얘는 그렇게 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현상 알아둬야지. 현상. 응고시 부피 증가, 밀도 감소와 관련 현상. 얼음이 물에 뜬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지? 왜?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동파. 응고시 부피 증가하면서 수도관을 갖다가 막 이렇게 파괴하고 나올 수 있죠, 그죠? 깰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암석의 풍화가 뭐냐면은 저기 강원도 가면은요, 그 이렇게 산을 이렇게 깎고 만든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런 길이 있거든. 근데 그 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여기 산사태가 잘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산사태가 일어나냐면 여기 거대한 안반 돌덩어리가 있었거든. 근데 이 돌덩어리가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유식한 말로 전리라고 하는데 이때 겨울에 눈이 내려가지고서 쌓여 있다가 여름에 한낮에 햇빛을 받아갖고 눈이 녹아. 그러면 눈의 그 액체 눈물이 여기 절로 들어가 이렇게. 밤에는 춥죠. 그러니까 얼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그럼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의 틈을 벌리는 거야. 다음 날 낮이 돼갖고 다시 녹아 요 안에. 근데 밤에 또 얼어. 그럼 또 부피 커지면서 또 밀어내죠. 그래서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여기가 조금씩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우르륵 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해가 한 개? 네. 이제 그게 암석의 풍화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표면부터 응고합니다. 이 세상에 또 액체 중에 표면부터 어는 놈은 또 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빙하기가 몇 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빙하기를 거쳤어도 수중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 봐요. 왜 표면부터 어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그런지 이유 설명하는 거야. 여기 15도 호수가 있어요. 물이 15도야. 여기도 대기 온도가 15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영하 15도가 됐대. 아우 추워. 그럼 얘가 식겠죠. 냉각되겠지. 얘 때문에 열을 뺏겨서. 그러면 얘가 14, 13, 12, 11 뚜두두두두 언젠가는 4도 되겠죠. 4도시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니까 4도 물은 어떻게 되게? 깊은 바닷물 속의 물은 몇 도 될 것 같아요? 깊은 바닷물. 저기 해구 막 이 근처에 있는 물은 4도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들 대기가 순환하듯이 해수가 순환하는 거 알죠? 맞아? 그러면은 저위도 지방에 따뜻한 물이 저 북극 쪽으로 남극 쪽으로 가요. 가서 식을 거 아니야. 몇 도 되냐? 4도. 그럼 어떻게 돼? 가라앉아요. 가라앉아갖고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 해저 지침을 따라 내려가요. 알았지? 그래서 대기가 순환할 때 바람 때문에 표면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도 있지만 위로 아래로 수직 순환도 있어요. 네?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깊은 물속은 4도예요. 근데 그럼 4도 밀도 큰 놈이 4도 내려가면 이 밑에 요 밑에 조금 따뜻한 물이 올라오겠지. 그럼 식어서 또 4도 되겠지. 또 내려가. 올라와 또 내려가. 올라와 또 내려가. 이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호수가 이런 대류가 일어난대요. 이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래요. 왜? 표면에는 산소가 좀 많이 녹아 있어요. 산소가 무극성 분자라서 잘 안 녹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녹긴 녹아요. 근데 이 속에는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대.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무기염류 그래가지고 플랑크톤들이 먹고 사는 먹이 같은 게 잔뜩 있대요. 그 이렇게 올라온대요. 생태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순환할까요? 4도 될 때까지. 알았지? 자, 4도가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식으면 몇 도 되겠어요? 그런데 3도는 4도보다 밀도가 작을 테니까 이제 내려갈 수가 없죠. 그냥 계속 식어요. 2도도 밀도가 작으니까 1도도 작으니까 0도도 작으니까 안 내려오고 여기 있어요. 그럼 표면부터 어는 거야.
자, 굉장히 온도가 이거 이제 바깥에 대기 온도가 낮으면 열이 이제 계속 뺏겨갖고 점점 어느 얼음이 두꺼워질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두꺼워지면 말이죠. 더 이상 이게 온도가 안 떨어져요. 왜? 이 얼음이 열 빠져나온 걸 막는데 단열재 효과를 나타낸대. 그래서 물속의 물고기도 그냥 버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았지? 됐고요. 이유는 됐고. 표면부터 온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렇지? 그런 현상만 알아두면 되겠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